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도 연합뉴스 TV에서는 추석 연휴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 소식과 함께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향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까지 다양한 뉴스를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Kamala. And I want to say Kamala Morrison. Anybody in the audience have a gun? Raise your hand. That when given an opportunity, 지난주 첫 소식은 지난 17일 뉴스 1호인데요. 정치권 안팎에서 내수 살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는데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신중 모드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언제 금리 인하를 할지가 관심이라고 전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를 3개월 만에 또 내렸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도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내수 부진 고민이 깊은 정부 여당은 한은을 향해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데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작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역대 최장 13차례 연속 금리를 연 3.5%로 묶어놨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내수 진작 문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금리 동결이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전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인하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하나 한은 기조는 여전히 신중론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자율을 급히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실수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들썩이는 집값과 불어난 가계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섣불리 내릴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25주 연속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달 8조 2천억 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박종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만약에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정부 조치들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금통위는 10월과 11월 단 두 차례 남았는데요. 이달 내에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 한은의 금리 인하 시계 속도가 정해질 전망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비추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와 관련된 국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유용해 보입니다. 특히 유럽 중앙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을 비교하며 한국의 상황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과 한국은행 간의 입장 차이를 전달하며 금리 인하 논의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내수 진작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에 미칠 부정적인 측면에 구체적 간단한 사례나 통계가 있었으면 더욱 풍부한 내용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신중한 태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가계부채의 위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금리 인하로 인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품에 대한 경고를 강조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관련한 이에 대한 분석과 멘트는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17일 뉴스 08에서는 정부는 연금 개혁안에서 국민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는데요.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게 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는 1,036조 원으로 일본 공적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이은 3대 연기금으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5.92%의 수익률을 내고 있으며 작년에는 14.14%로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안을 통해
국민연금 장기 수익률을 연평균 4.5%에서 5.5%로 1% 이상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길 보건복지부 1차관은 기금 수익률 제고 같은 경우가 4.5%에서 5.5%로 1%포인트 인상하겠다면서 이 1%포인트 같은 경우는 보험료율 2%에 해당이 되고 이 같은 경우에는 기금 소진 시기는 5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 지난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해외 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해외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개소식에서 젊은 사람들이 흔쾌히 보험료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해 연금 개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목표 수익률을 높이다 보면 기금 운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위험자산 비중을 현재 58%에서 65%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해 기금의 장기 운영 방향성을 수립하고 수입 원천도 다변화해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해외 자산과 대체 투자 비중이 더 늘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연금개혁의 핵심인 국민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나름 잘 설명하고 있어 인상적인데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이는 것이 기금 소진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은 구체적 수치를 통해 시청자들이 개혁안의 중요성을 잘 이해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와 대체 투자 비중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잘 설명이 됐는데요. 다만 방송 내용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해외 자산과 대체 투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서 이룬 성과를 간단히라도 설명한다면 시청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대략적인 통제 방안과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다룬다면 일종의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어 보입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더라면 내용이 좀 더 풍부해졌을 것입니다. 지난 15일 뉴스 10에서는 요즘 SNS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중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등 각종 범죄에 온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해외에선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가 국가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다는데요. 호주 총리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에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1세 이하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15세 이하의 SNS 사용 금지 법안의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14세 미만의 휴대전화 소유를 금지하고 16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자는 온라인 청원에 교육부 장관 등 사회 저명 인사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선 42개 주의 법무부 장관들이 SNS도 담배나 술처럼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달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4세 이상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데요. 우리나라의 만 10세부터 19세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심지어 만 3세부터 9세 유아동도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쪽도 있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일정한 위험성이 있는 SNS라든지 시간을 정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앱을 개발하거나 장치들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미국 의학협회 연구도 있어 과도한 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과 관련된 국내의 모습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데요.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 관련 발의된 법안의 간략한 내용도 전달되어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상황도 잘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둔 가정에서는 이 부분을 늘 고민하고 있기에 청소년이 SNS에 과의존하게 되는 구체적 이유나
SNS 플랫폼의 중독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방송이 더욱 풍부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SNS나 온라인 게임 중독의 구체적인 사례나 피해를 들면서 게임이나 SNS 관련 기업에서도 청소년 관련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멘트가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17일 뉴스 13에서는 부부 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 간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 10건 중 4건꼴로 가해자가 범행 이전부터 폭력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에서 2021년 사이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살인미수 사건의 1심 판결문 650건 중 42%에 달하는 274건은 범죄 발생 이전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한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가해자의 92%는 남성이었고 음주 상태에서 범행한 사건은 38%였다는데요. 그리고 배우자 사이 발생한 경우가 2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인과 전 연인, 사실혼 관계 등이 뒤를 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부부나 연인 간 살인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가해자 이전 폭력 행위와 범죄 관계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 통계를 바탕으로 한 보도가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 보였습니다. 보도 분량을 조금 더 많게 하여 이러한 범죄가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신고의 어려움과 법적 보호 장치 설명을 추가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가정 내 폭력이나 연인 간 폭력의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 언급한다면 심각성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특히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소개한다면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정경훈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경훈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15일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민족 대명절 추석, 고향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이산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2018년 이후 남과 북의 팽팽한 관계 속에 이산 가족 상봉은 멈췄는데요. 가족의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어 기다려온 지 어느새 7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실향민의 섬이라고 불리는 교동도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여전히 1960년대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교동도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옛 감성에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교동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다고 합니다. 이곳 교동도에는 실향민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만두 빚기에 한창입니다. 실향민 1세대 민옥순 씨는 아버지를 따라 교동도로 피란을 왔습니다. 17살이었던 소녀는 아버지와 가족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90이 넘도록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교동도에는 민옥순 씨처럼 고향이 가까운 이곳에 터를 잡고 서로 의지하며 한평생을 보내고 있는 실향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향민 1.5세대인 서경원 씨는 부모님을 따라 나온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요. 교동도와 거리가 불과 5km밖에 안 되는 황해도 연백군. 한국전쟁 중 황해도 폭격이 심해지자 연백군 주민 중 일부는 교동도로 피란을 왔다는데요. 실향민 1세대 김청산 씨는 고향이 그리워서 못 가더라도 눈으로는 보인다고 합니다. 95세인 김 씨는 자신이 태어난 지역의 인근 지명들을 대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실향민 1세대인 최재옥 씨도 자신이 놀던 곳, 부모가 계신 곳을 바라보는 것을 그저 낙으로 삼고 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방송은 망향제를 찾아갔습니다. 고향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이 명절이면 제를 올리는 곳입니다. 실향민들은 여기마저 안 오면 무언가 허전하고 잊어버린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눈앞의 고향 땅을 망원경으로나마 살펴보는데요. 그렇게 기다리던 시간이 70년을 훌쩍 넘었지만 한번 세워진 분단의 벽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됐지만 어린 시절 뛰놀던 들녘이며 개울가는 기억 속에서 생생한데요. 같은 처지의 실향민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남일 같지 않습니다. 실향민 2세대 전진영 씨의 아버지는 1.4.5 때 연안군에서 남쪽으로 넘어오시면서 조금만 있으면 통일될 걸로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통일이 되면 바로 넘어가려고 늘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통일 소식이 없자 남쪽에서 가정을 꾸리셨다는데요. 그 후로도 힘든 일만 있으면 술 한잔하며 고향에 돌아가 보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이산가족의 첫 만남은 1985년 9월에 이뤄졌는데요. 남과 북의 고향 방문단이 3박 4일 동안 평양과 서울을 교차 방문했습니다. 그 후 다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기까지는 15년이 걸렸고 지금까지 총 21차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헤어졌다 만난 가족,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안부를 묻느라 상봉 현장은 눈물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2018년 이산가족 상봉 참가자 김광호 씨는 68년 만에 만난 동생을 만나 감개무량했다는데요. 수십 년을 헤어져 지낸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며칠뿐이었지만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합니다. 방송은 이어 실향민들이 터를 잡은 또 다른 마을, 강원도 속초의 아바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부산까지 피랑 갔던 피란민들이 휴전되면서 북으로 가는 길이 막히자 고향에 가까운 속초에 정착한 건데요. 함경도 실향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바이 마을. 아바이는 함경도 사투리로 아버지 또는 나이 많은 남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갈 곳 없는 피란민들은 살기 위해서 국유지인 모래사장 위에 터전을 잡았다는데요. 파도가 많이 칠 때는 바다에 나가서 널빤지를 주어서 집 옆을 막았다고 합니다. 10살 때 아버지를 따라 아바이 마을로 피란 온 김상호 씨는 피란 떠나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다는데요. 두고 나온 할아버지가 기운 없는 손을 들어 인사하던 마지막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합니다. 급하게 피란길에 오른 피란민들은 몸 누일 곳도 배 채울 끼니도 구하기 힘들었다는데요. 김 씨는 끝내 고향에 가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먹먹하다고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는 또 다른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넓게 보면 북한 이탈 주민도 이산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온 김성실 씨는 2019년에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느라 고생이 많았다는데요. 김 씨가 생사를 걸고 고향을 떠날 당시 나이는 19살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북에 남은 언니의 행방은 모른다는데요. 이렇게 고향의 소식을 수많은 이들이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다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경훈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특히 엄마의 손을 놓고 떠나온 17살 딸은 90이 넘었고 할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하던 10살 손자는 어느새 할아버지 나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매년 3천여 명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사망하고 있는 만큼 이산가족 상봉은 시급한 문제인데요. 하루빨리 남북관계가 회복되어 실향민들이 고향 땅을 밟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저도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정경훈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과 의료계, 정부 모두를 속상하게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블랙리스트가 공개가 됐는데요. 예. 이른바 응급실 블랙리스트입니다. 먼저 해당 리스트가 게시된 경위에 대한 언론 보도부터 정리해 보죠. 네, 뭐 오랜만에 가족이나 또 친지들이 서로 만나서 나눈 예. 올해 추석 인사는 뭐 다치면 안 된다. 아프지 마라. 예, 아프면 안 된다. 예, 였을 텐데요.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이후에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블랙리스트는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라왔었죠.
하지만 급기야 이제 최후의 보루인 응급실 근무 의사까지 겁박하는 명단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사이트가 개설돼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187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와 전공의의 인원과 또 일부 근무자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예. 또 이어서 수련병원 응급실 특별편이라는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등장하는가 하면 군의관 명단까지 공개됐습니다. 특히 일부 내용 중에는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 대한 비아냥과 조롱은 물론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까지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언론은 전공의 복귀를 가로막고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을 방해하는 의료계의 카르텔 구조를 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명백한 범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응급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멈춰서는 안 되는 곳인데 그런 응급실 의사들에게 심리적 테러를 가한 행위는 의사윤리의 파탄을 넘어서 용납 못할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국민 생명 보호의 토대를 허무는 행태를 엄단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네. 이 같은 응급실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정부가 비겁하고 불순한 행위라고 규탄을 하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정부의 대응과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보도 정리해 볼까요? 네, 정부의 이러한 그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서 경찰은 응급실 블랙리스트 유포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관련자가 수사를 받고 있죠. 예.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블랙리스트 중단을 당부하면서도 결국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수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랙리스트 수정본이 또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갱신된 목록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의 정보는 지워졌지만 예. 다른 의사나 의대생들의 신상 정보는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또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또 의료사고 부담 완화, 2026년 의대 증원 재논의 등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내놓으면서 설득하고 있지만 대화와 타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전격적으로 응급실 운영 지침까지 내놓았는데요. 경증 환자임에도 입원을 요구하면서 대형 병원 응급실을 떠나지 않는 사례 등 응급실 의사나 간호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조선일보는 그동안 이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환자의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유권 해석이 있었지만 구속력이 약해서 실효성이 없었는데 이번 응급실 운영 지침으로 인해서 의사들의 정신적, 육체적 소모가 줄어들어 오랜 수건이 풀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응급실 파행 위기가 번지자 뒤늦게 지침을 만든 것이라는 의료계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일보는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에는 선민의식이 배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원서 접수가 시작됐는데 수많은 수험생의 혼란과 피해가 불가피한 입시 요강을 막무가내로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사 집단의 이해관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했고 또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고 있는 사안인데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국가 정책이 좌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의협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도 의사들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는데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도를 넘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 입장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의료계 내부에서도 사실 자성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심각한 의료 공백 사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의견이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의대 증원 규모의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죠. 예. 언론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강행이 의사들로서는 못마땅할 것이고 또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를 향한 반감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료계 스스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사태 해결에 나서는 것만이 더 큰 파국을 막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동아일보는 의대 진학부터 전공의 수련을 마치기까지 10년 이상을 함께 지내는 의사들의 폐쇄적인 구조 안에서 집단 따돌림 같은 두려움은 견디기 힘든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소명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까지 함께 매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정부의 무능을 질책하지만 앞으로 의료계가 계속해서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묻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정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대해서 뒷북 정책이라는 의료계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5조에 달하는 투자 계획에 대해서 당장 내년부터가 문제인데 이는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고 또 의료계와 협의하자고 해놓고서는 이 같은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또한 모순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도 2026년 의대 증원 재검토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를 받아서 필요한 교수들을 다 채용해도 될지 혼란스럽다는 의료계의 냉담한 반응을 전했습니다. 지역 의대 교수들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상황에 어떤 개원이가 열악한 교수직을 선택하겠냐는 의료계 내부의 인터뷰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을 했고요. 민주당은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네. 여야 반응에 대한 언론 보도 정리해 볼까요? 국민의힘은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면서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을 했지만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렇죠. 협의체 구성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협을 비롯해서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이었던 단체도 정부의 이러한 강경 모드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언론은 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정부가 구체적 협의나 계획 없이 조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태를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정치권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일부 기류가 정부와 반대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도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뭐는 안 된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의료계의 어떤 동참을 위해서라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미리 안 된다고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언론은 정치권의 이러한 기류에 대해서 비록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협의체를 띄우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성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2026학년도 원점 재검토도 엄청나게 후퇴한 것인데 2025학년도까지 손을 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일 뿐더러 의대 정원 개혁 자체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중재에 나선 만큼 의료계도 원점 재검토를 고집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됐는데 되돌리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다른 혼란만 불러올 무책임한 요구이기 때문에 의료계는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끝으로 언론의 역할 중요해 보입니다.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의대 증원 숫자에 집착하는 정부와 또 무조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런 의사들 사이에서 대화와 타협이란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쉽지 같습니다. 않겠죠. 예, 한 채 양보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볼모로 잡혀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특히 언론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지만 증원 속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처럼 양측 모두 유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 정책은 그 사회의 여건과 형평성, 또 그 사회가 부담해야 할 과제 등을 사전에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예. 대화와 타협을 또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결국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는 점,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도록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